올해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계에선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올해 과학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전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에도 뭐 예년하고 비슷하게 연구 개발 성과하고 이제 과학기술 뉴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금년에 지금 대선이 만약에 있게 될 경우를 예상해 보면은 각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 정책 뉴스가 금년에 좀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분야도 다 비슷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특징상 아마 이 정책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학기술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아마 세 가지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출연 연구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느냐, 또 국가 그 연구 관리 전문기관 거버넌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마침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이런 세미나가 또 열렸어요. 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미래부 산하에 있는 25개 출연 연구 기관을 카이스트 이런 특성화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자율성과 뭐 리더십 안정화를 도모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나 이런 그 국가 연구 관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4개로 합하자 이런 안들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것들이 이제 발제자 개인의 의견일 따름이지만은 이 문제가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통폐합 문제가 괜히 또 이해관계 때문에 휩쓸려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 출연연이라든지 뭐 연구기관의 뭐 거버넌스, 그러니까 뭐 행정이라든지 경영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예를 들어서 미래부 산하에 있는 25개 기관을 카이스트나 이런 특성화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그쪽을 보내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뭐고 예.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노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출연연 운영 체계에 대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새로운 체제, 새로운 노력을 함에 따라서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좋아졌느냐, 크게 좋아진 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체제 변화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기는 데 비해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또다시 운영 체계를 물리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다. 예전에 해보니까 큰 그런 유익이 없다.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비록 100점짜리가 아닐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그 국가연구재단 같은 국가연구관리 전문기관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연구사업이 금년에 19조 5천억인데 그것이 각 부처의 분산도 있어요. 이런 분산 관리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예. 지난해 이미 이제 국가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정부 R&D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안에 따라서 국가과학기술 심의의 산하에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 상위에 있는 국가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행정체계와 연계해서
검토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네.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정부 그 연구관리 전문기관 상위에 이제 정부 행정 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정부 과학기술 행정 체계는 지속적으로 사실 변화돼 왔어요. 예, 예. 지난 67년에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과학기술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집행 기능을 좀 더 두어서 과학기술 부가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출범을 시켰었죠. 그래서 부총리 부처가 이제 과학기술을 관장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과 과학기술 기능을 연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또 두었고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행정체계를 같이 가져갔었죠.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각각의 행정체계마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안이 어떤 안인지 신중히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지금 과학기술 중심사회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어떤 무슨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야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단기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자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분야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체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복잡하게 이름은 쭉 변해온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네. R&D, 그 연구 개발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고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뭐 유념한다면야 뭐 이름이 뭐 바뀌어도 그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올해 어떤 과학기술이 나올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해요. 네, 혹시 ICB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CBM. 미사일 종류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술,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뭐 언제 어느 때나 쏘겠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과학기술계에서 요새 이제 ICBM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IoT의 I, 또 C는 이제 크라우드에서 C, 또 B는 빅데이터의 B, M은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M해서 ICBM인데요. 좀 무섭기도 해요. 이 ICBM이 사실은 그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기술들이죠. 예, 예. IoT만 해도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억 개 내지는 160억 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넓혀져서 한 400억 개 정도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죠. 그럼 그 IoT를 통해서 결국은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지는데 그 모아진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죠. 예. 그런 어떤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산업으로 구현시키는. 그래서 이제 IoT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서 그걸 이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지난해에 이어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졌지 않습니까? 알파고한테. 그 뒤에 뭐 알파 의사, 뭐 알파 기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심지어는 뭐 이 환자가 의사보다도 알파 의사의 진단을 더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면이 이제 그동안에 그 청소를 돕는 정도 또는 음성 대화 수준이었던 그 로봇이 이제는 발전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 일본의 페퍼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소셜 로봇이 발전이 돼서 이 로봇은 그냥 로봇 정도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심부름도 해주고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단계에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이제 뭐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할 때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고를 너무 많이 내고 이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안 내기 때문에, 또는 뭐 맞춤형 의료, 또 뭐 생체 인증 기술이라든가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아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지난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에서 가전 소비자 박람회에서는 이 전통적인 산업 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상호 융합 연결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예. 또 현실하고 가상현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아까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많이 모으고 정보를 쓰기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이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 그래서 이런 사이버 테러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 예상되는 과학기술 뉴스와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